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발견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10월 2일) 토요일, 무르익은 가을 풍경을 보기 위해 설악산과 강원도 지역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인파 속엔 안신년을 앞두고 미국 연수를 계획 중이던 40대 대학 교수 이희진 씨도 있었습니다. 모 대학의 설립자의 외손녀이자 같은 대학 총장의 맏딸로 차기 총장감으로 지목되던 이 교수. 뛰어난 강의 솜씨와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날 이 교수는 강원도 관광을 한 후 양양 낙산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반쯤 호텔 앞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나이트클럽 주차장 출입구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호텔 측의 신고가 새벽 3시 반경에 왔고 신고받자마자 출동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 씨는 사망한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리거나 혹은 목졸림에 의한 사망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투숙하던 호텔 방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가 묵은 호실엔 창밖으로 넓은 베란다가 있어서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 씨가 호텔에 체크인한 시간은 3일 새벽 1시 50분쯤. 그녀는 1시간 40분 뒤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투숙하던 층에서 바닥까지는 약 13m. 이 씨는 현장에서 바로 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에 뛰어난 실력, 여성으로서 입지전적인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던 이 교수.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이 씨. 하지만 그녀에겐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인입니다. 남편이랑 장기간 별거 중이었어요. 거의 이혼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골머리도 많이 앓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 문제로 괴로운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그런데 그녀는 당시 서울 종로구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먼 강원도까지 와서 투숙 중인 호텔 방에서 투신한 것일까? 이 교수의 사망을 극단 선택으로 단정짓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우선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은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에 부와 명예도 있고 차기 총장으로까지 거론되던 이 교수가 자살을 왜 해요? 게다가 고3짜리 딸이랑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자살할 리 없다는 주변의 증언. 일단 호텔 방에는 그녀가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차림부터 투신한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겉옷까지 다 걸치고 있는데 속옷은 전혀 입지 않았고 바지에 단추도 채우지 않아서 배꼽이 보이고 바지의 지퍼가 반쯤 열려서 치부가 노출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런 옷차림으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 자살인지 혹은 사고사인지 모든 것이 의문인 사건. 1993년 가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추락사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명망 있는 교수가 호텔에서 투신해서 혹은 떨어져서 이 의문의 추락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말 그대로 유명 대학교의 대학 총장의 딸이었고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당시에 이제 또 인기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야망이 컸죠, 양반이. 네. 근데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도 강원도 어느 쪽에 가서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이게. 네. 이게 뭐가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던 사람이죠. 네, 일단 뭐 극단 선택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유복한 가정, 게다가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지적 능력까지 가지고 계셨고 유학도 갔다 오셨고 상황적으로 사실 뭐 경제 뭐 힘든 것도 없고 자녀들도 뭐 일단은 한 명은 일단 성인이 됐고 한 명이 고3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 하나 정도가 좀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좀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 가졌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일단 남편이 일종의 열등감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이 자살을 해야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네. 본인이
극단 선택할 이유는 아닌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예. 상황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혹시 그러면 뭐 그런 관계 소설을 써보면 뭐 내연녀가 있고 내연남이 있고 뭐 네. 혹시 그럴 수 있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뭐 이혼하고 자기 갈 길 가면 그러니까요. 되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데 그리고 장소가 왜 그러냐? 네. 자기가 가진 집도 있고 공간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발견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네. 자살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다 보는 네. 뭐 호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보통 그래서 이런 욕망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집에서 네. 예?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어떤 곳에서 네. 이 공간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이런 느낌도 드는 거고. 네. 그리고 방법도 투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방법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방법상 공간상 뭐 이런 거 다 안 맞는다 극단 선택이랑. 당시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옷차림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옷차림이 이상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속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다 갇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실내복이거나 대충 이제 하거나. 근데 이거는 겉옷은 걷고 있는데 속옷은 또 안 입고 있고 바지 지퍼도 풀려 있고 지퍼까지 내려가 있어서 말 그대로 치부가 노출된 뭐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네. 속옷은 안 입었다고 하면은 속옷이 없는 상태인 상태에서 불이 나게 뭔가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네. 뭘 불이 나게 입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극단 선택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그런 옷을 어느 정도 입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건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겉옷이란 게 또 뭘까? 그리고 바지는 왜 그럴까? 그럼 이상하다. 그러면은 혹시 성범죄를 당한 후에 스테이징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들어간 지 1시간 40분 뒤에 뛰어내렸는데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라는 게 되게 굉장히 좀 걸리고 그러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네. 그럼 잠을 완전히 옷을 벗고 자느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뭐 나이트 가운이라도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가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스칸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 씨는 일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은 40대 후반의 방 씨. 그는 이 교수와 대학 동창 사이였습니다. 대학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방 씨. 그는 얼마 전 입시 부정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방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날 서울에서 만나 강원도 여행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신 후에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부터 1시간여 동안 결혼 문제로 심하게 다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제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었던 이 씨와 이미 2년 전부터 결혼을 앞둔 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 방 씨. 이 씨는 이혼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본인은 입시 비리로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위로도 하고 결혼 이야기도 나누고 겸사겸사 단풍 구경도 하려는 의도로 강원도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의도와는 달리 그날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두 사람은 격하게 말다툼을 했다고 했습니다. 호실에 비치되어 있던 마주안과 맥주를 마셨다는 두 사람. 결혼이 지연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방에 없더라고요. 옷걸이 겉옷도 없었고요. 뛰어내린 건 나중에 알았어요. 아마 싸우다가 분을 못 이기고 뛰어내린 것 같아요. 출동한 경찰은 이 씨의 신분이 교수라는 점과 동행인 방 씨가 다퉜다고 진술한 점, 이 씨의 몸에 흉기에 의한 외상 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는커녕 잘 나가고 있었고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남편은 물론 남자친구 방 씨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서 지필 활동에 전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주변인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락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희진 교수가 묵었던 방은 325호실. 창문 밖에 베란다가 있었고 거기엔 1.2m의 난간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단숨에 뛰어넘어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당시 난간 밑에는 밟고 올라갈 의자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교수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베란다 난간을 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난간이나 이 교수 옷에 마찰 흔적이 남아야만 하는데 그런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가운데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는 이 씨의 남편은 경찰에 출두해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별거라뇨. 저희가 집이 두 채입니다. 8개월 전부터 서로 헤어져 있을 뿐이고 별거 한 적은 없어요. 이 교수와 사귀고 있다는 방 씨의 말과 달리 남편은 별거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당시 동행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남자친구다라는 진술을 했었고요. 이 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뭐 화를 못 이겼는지 뭐 옷을 챙겨 입고 뭐 뛰어내렸다. 근데 이제 뭐 얼려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반 상식으로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게 일반 상식인데 옷을 챙겨 입고 뛰어내렸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거고 네. 정확히 관계를 하면은 일종의 내연남.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뭐 정리는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불륜남이든 어쨌든 네. 내연남이든 그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도 설명되는 부분이 있죠. 몰래 남편 몰래 뭐 이렇게 이런 대로 여행을 와서 만나서 뭔가를 어떤 뭐 그게 뭐 헤어짐이든 아니면 뭐 여행이든 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다툼이 있어 갖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게 이제 방 씨의 주장이고 물론 그 상황에서 이 주장하는 뭐 본인은 뭐 집행유예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죽은 사람은 그 뭐 정리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죽은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주장인 거고 네. 방 씨의 주장인 거고 본인은 역시 뭐 입시 비리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건 맞는 거고 네. 거기까지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싸웠다가도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방 씨의 주장은 생각을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 일단 듣기에는 좀 합리적이진 않은 그렇죠. 주장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보이고요. 네. 특히나 이상했던 거는 이제 160 정도 되는 여성이 그 일단 창문 너머서의 베란다의 난간이 1.2m입니다. 창을 열고 나가서 훅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1.2m면 사실 본인 가슴 정도인데 뭐 마지막 극단 선택을 할 때 이게 무슨 뭐 옆에 짚고 뛰어넘는 게 되게 이상한 행동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뭐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뭔가 밑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급하게 뛰어내릴 이유는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방 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 정도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급하게 뛰어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방 씨가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용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싸우다가 뭔가 있었을 것이다. 싸우다가 네. 던져버렸거나 네. 뭐 이런 살인의 용의자인 네. 거 아니면 자살방조는 아닐 거예요. 자살방조라는 개념은 여기는 적용이 안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다툼 후에 뭔가 행위의 가해자.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 당시의 심리 상태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방 씨가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 말 그대로 그렇죠.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뭐 개인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드러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 보였던 상황이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 교수가 남자친구 그러니까 불륜 관계였던 방 씨와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법적인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몰리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방 씨의 범행의 의도, 자신을 버렸고 자신과 갈등 상황에서 이런 형태 그럼 방 씨의 범죄 의도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좀 남편이 갑자기 경찰 진술에서 집이 두 채다. 뭐 별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씨 남편은 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네.
본인이 별거고 본인이 버림받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사실 네. 물론 약간 우리가 다퉜다. 그런데 내가 정리당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본인이 아니, 어차피 당사자는 죽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시기가 93년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부부관계는 예를 들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또 강하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 위신이 깎인다라고 그럼요. 좀 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씨 남편의 말은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이해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부인은 어디 가서 여행하다가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연남이 있는데 그러면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묻겠어요. 조금 뭐 갈등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혼당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변호의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으니까 네. 이해할 만하죠. 그러면 이씨 남편의 말이 아니라 주변 얘기. 네. 뭐 제작자. 자녀 얘기건 아닌 주변 얘기를 들어봐야죠. 자, 사망한 이 씨와 주변에 있던 두 남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년) 전부터 이 교수와 사귀고 있던 사이였다는 방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 교수의 딸 정량은 엄마가 평소 남자친구 방 씨 아저씨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88년 12월부터 벨거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랑 오빠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벨거 직후부터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빠가 계속 거절해가지고 최근에 이혼 소송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 씨와 연인이었다는 방 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의 죽음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시 추락 직전 상황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일 새벽 2시 15분경 호텔 프런트로 소음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 씨의 옆방에 묵었던 김 씨. 그는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설악산까지 운전을 했고 단풍 구경 후 녹초가 된 채 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커서 잠을 깰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넘어가지고 옆방에서 하도 소란스럽게 구는 거예요. 벽에 뭐가 부딪히는지 막 쿵쿵 소리도 나고 어찌나 심하게 구타를 하는지 여자가 아프다면서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바락바락 소리까지 질렀어요. 저러다가 사람이 죽겠다 싶은 마음에 옆 호실로 가서 출입문 틈으로 안을 보려 했으나 보이지도 않았고 비명이 멈추지 않아 자신의 호실로 돌아와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한 후에도 약 20-30분 정도 계속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이 교수와 방 씨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건이 단순한 추락사고나 자살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신 자살 시에는 사체의 골반 뼈가 골절되거나 턱 아랫뼈가 깨지는 등의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가슴에 멍이 있고 오른쪽 갈비뼈 5개, 입원에서 6번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손목과 복부, 다리에도 멍과 찰가상이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왼쪽 부분이 심하게 부서지며 생긴 뇌 손상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안면부와 팔다리 등 유독 왼쪽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봐서 옆으로 눕혀진 상태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수사팀은 이 교수가 옆으로 들린 상태에서 추락됐을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방 씨는 자신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심한 언쟁을 벌이던 중에 이 교수가 계속 술을 마셔서 이 술잔을 빼앗았는데 다시 또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손으로 이 교수 가슴을 밀쳤는데 휘청하더니 뒷머리가 벽에 부딪힌 겁니다. 폭행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방 씨. 속옷을 안 입고 바지를 걸쳐 입은 이 씨의 이상한 옷차림에 대해서는 호텔 프런트에 소음 신고가 있은 후 본인이 이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력한 폭력 행위 뒤 성관계를 바로 갖고 곧이어 바로 이 씨가 스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차 부검 결과와 주변인 진술만으로 타살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검찰 불기소를 걱정하고 있는 사이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방 씨는 5일부터는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다퉜다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폭력 행위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까지 인정을 했고요. 근데 뭐 스스로 뛰어내렸다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웃에 신고가 있었어요. 2시 15분 정도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후에 30분 정도 계속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멈췄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정리해드리자면 1시 50분에 체크인을 합니다. 2시 15분에 소음 신고 전화가 있었다면 그 전부터 사실 다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끝난 정도면은 2시 한 45분, 2시 50분 정도에는 소리가 끊겼고 그 다음에 시신이 아마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3시 한 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뭐 시간대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다퉜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가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퉜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툰 한 주체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뭔가 몸싸움 아니면 충돌의 정황을 들은 목격자가 있다. 네. 그렇죠? 옆방 사람.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진술은 충분히 의미가 있죠. 말하자면 이 방 씨 얘기는 다퉜다잖아요. 네. 다퉜다와 비명은 다른 문제죠. 네. 그죠? 쿵쿵 뭔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적은 사람을 네. 때리거나 밀치거나 던지거나 이런 걸 쿵쿵이라고 하지. 예. 다퉜다라고 하는 뭐 서로 뭘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네. 방 씨 얘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그 신뢰성을 일단 낮춰보는 모양은. 근데 이제 여기서 비명을 계속 질렀다. 그것도 바락바락라고 하면은 비명을 바락바락 지른다는 게 뭘까? 맞았다. 그것도 많이 맞았다. 폭력이 심하다. 그런데 여러 번 있었다. 한 번에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머리 왼쪽 부분에 심하게 부서짐이 생긴 뇌손상. 이게 추락 이후에 생긴 건지 추락 이전에 생긴 건지 중요하고 네. 갈비뼈가 5개나 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5개가 동시에 부러진 건지 아니면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건 중요한 것은 충돌로 인해서 호텔방에서의 충돌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락의 건지. 네. 이걸 규명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명의 여러 가지 연결과 상처를 사실은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락. 네. 요거는 이 폭행. 이렇게 해야지 이 사건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일단 뭘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신 자살 시에 골반이 골절되거나 턱 아랫뼈가 깨지는 등의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렸죠. 투신을 할 때는 어떻게? 자기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그럼 머리가 위죠. 네. 다리가 먼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떨어지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다리나 골반. 고관절. 네. 고관절이 여기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리는 접히면서 상체는 내려가니까 당연히 중간에 있는 고관, 네. 골반이 거기가 제일 많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게 머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대로 회전 관성력 때문에 네. 타닥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 충격량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과 다른 갈비뼈는 5개가 동시에 부서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것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동시에 첫 번째로 떨어져야 동시에 떨어져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예, 천출격이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다른 위치라고 하면은 동시에 부러질 수가 없죠. 네. 그죠? 다다닥 하거나 2차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거. 93년대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2000년대, 2010년 뭐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서야 이것이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시의 사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의 차원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투신보다는 네. 폭행 후에 던져진 게 이것만 봐도. 네. 근데 여기서 가장 그 수사진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폭행 있고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는지는 뭐 그러니까 대충 네. 감은 잡았으나 이게
명확하게 심정지 상태에 한 이후에 던져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어쨌든 최후 충격은 땅에 닿으면서 그걸로 사망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마지막 던져질 때 그게 자이냐 그게 타이냐는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거는 네. 저는 사실 이 판결문을 보고 그래도 네. 그거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정도 맞은 사람이 자의로 할 수는 없다. 그렇죠. 1m 20이잖아요. 맞아갖고 막 했는데 서지도 못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뛰어넘었다. 그렇죠. 그럼 뛰어넘으면 기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도 뒤에 말씀드린 좀 어처구니 없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맞은 거 맞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도가 있었느냐,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본인이 이거를 던졌을 때, 그러니까 살아 있을 상태에서 던지면은 네. 살인이죠. 죽은 후에 던지면은 사체 유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투더라고요. 죄명 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형량이 다르니까. 네. 근데 이건 사실 연동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던졌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건 결과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마 지금의 재판관들이 재판관들이 판단하면은 사실 지금 이 논의가 좀 다를 것이다. 예, 조금 왜 이런 걸 하지라는 느낌도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방 씨는 침묵을 계속해서 수사진들은 굉장히 물증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팀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가 스스로 투신했을 가능성, 방 씨의 폭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하려다가 실족사했을 가능성, 방 씨가 이 교수를 추락시켜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 방 씨의 의도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은 한 제보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뿐 아니라 4일 전인 지난 9월 29일 새벽에도 방 씨가 이 교수를 납치해 같은 호텔에 강제로 투숙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이희진 씨가 달리는 차에서 내리려고 했고 방 씨가 폭행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호텔에 같이 들어갔으나 그날 밤 방 씨 모르게 빠져나온 이 씨는 혼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추락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10월 2일 저녁 7시 40분 이 교수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고 당시 가사도우미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경찰에 빨리 연락해서 차량 수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방 씨는 납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시인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교수에게 청혼했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승용차로 납치 후 같은 호텔에 투숙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거의 이혼한 상황이었고 납치라기보단 오기 싫다는 걸 억지로 데려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죽였느냐 죽었느냐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사건의 송치를 앞두고 타살의 증거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재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뇌지주막 아래에 있는 부분 출혈 상태 등으로 보아서 사망자가 추락하기 전에 이미 가사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추락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좌측 부분만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고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던져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 씨가 베란다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동안 호텔 벽면이나 간판 등 돌출된 부위에 의한 충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충격 부위는 평평한 바닥일 것이고 충격에 의한 상처 역시 국소적으로 날 수는 없는 상황. 가슴 부위 상처가 추락으로 인해 생겼다고 하면 먼저 돌출해 있는 유방이 상처를 입어야 함에도 양쪽 유방이 거의 상처가 없고 우측 가슴 부위 상처는 정면에서의 강한 충격에 의한 상처입니다. 피고가 추락 전 무차별화 공격을 해 피해자는 이미 우측 2에서 6번 늑골 골절상, 심낭내 출혈, 좌두정부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머리와 심장 내 출혈이 날 정도의 공격을 한 후 베란다에서 옆으로 들고 던졌을 것으로 추정한 검찰. 피해자는 좌측 두부 분쇄 함몰 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최종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교수의 가족들은 언론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총장 장녀와 입시 브로커의 행로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며 이 교수가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렀으며
가정을 지킬 아내가 외간 남자와 불륜 관계가 들킬까봐 비관해 자살했다는 식의 기사를 냈습니다. 여성과 성에 관련된 기사 방향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이 씨의 딸이 직접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엄마 문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6년 가까이 별거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안 찍으셨다 뿐이지 거의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터무니없는 보도를 정정해 주시고 엄마를 부정한 여자처럼 보도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를 잃은 충격만으로도 주체하기 힘든 제가 이런 식의 보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아십니까? 네, 사건 4일 전에도 같은 방식의 납치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강제 투숙했고 중간에 가려고 내리려고 했던 거를 때려서 태우고 끌고 갔고 밤에 거의 탈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교수가. 그럼 결국은 네. 이걸 봤을 때 네. 왜 이 씨가 속옷이 없고 네. 그럼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납치가 돼서 감금됐다. 그러면 이 방실한 범인이 감금을 하게 되면 옷을 다 벗겨놨을 수도 있고 도망 못 가게 그 관계 그 상황에서 어떤 압박을 하려고 강간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두 남녀의 치정에 의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뭐 했다라고에 초점을 맞춰갖고 경찰도 세 가지 가능성 뭐 스스로 자살 위협을 느껴 실족사 뭐 추락 위장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 씨가 일종의 스토킹 상태 스토킹에 의한 압박에 의한 감금에 의한 상태인데 이 피해자는 계속 그걸 벗어나려고 달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뭔가 폭행을 당해서 살해당한 거라 이렇게 틀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틀을 안 잡으니까 왜 옷이 저래? 왜 저렇게 됐어? 왜 비명이 있는데 왜 계속 말다툼이라고 아니 다툼이라고 얘기해라고 하는 93년도 상황에 정확히 맞는 거죠. 네. 수사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오류를 가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재부검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타살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타살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폭행 후에 어떻게 저런 상황이 났는가 이거죠. 네. 그 상황은 한쪽으로만 상처가 있다. 네. 그럼 그게 가능하냐? 투신하면 불가능한 거죠. 실족사에도 불가능한 거. 그대로 이렇게 던져야지만이 그대로 뚝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은 정신을 잃지 않고 이에 무관하게 네. 살인이죠. 어쨌든 이제 자의로 뛰면 어쨌든 그 옆으로 뛰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죠. 네. 한쪽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당시 뭐 이제 법의학계 지금 이제 거목이시고 당시에도 좀 네. 유명하셨던 이정빈 교수님이 당시 이제 부검을 하셨는데 재부검을 지주막하 출혈로 이미 가사 상태라고 판단을 맞아서 네. 그리고 이제 단순 추락사를 보기엔 좌측만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던져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이 93년도에는 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네. 형태의 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 추락 전에 뭐 심장 내 출혈까지 관찰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심장 내 출혈이라고 하는 게 네.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퍽퍽 막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네. 이건 맞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죽어라 때린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이 돼야죠. 생각해 보세요. 늑골이 부러져가 그것이 심장을 찔러갖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때렸으면은 이건 미필적 고의의 살인으로 봐야죠.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뭐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왜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냐 이 말이에요. 가해자가 이걸 인식하지 않느냐의 입장에서 보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죽음을 예측할 수 있고라고 하면 그게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나 살인이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오죽하면 고등학생 딸이 언론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당시에 이제 굉장한 일명 화제의 그렇죠. 몰이로.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경찰도 수사진도 잘못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임을 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치정이냐 치정이 아니냐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치정과 치정이냐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왜냐? 분명히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이 있고 남자친구 내연남은 맞아요. 근데 이 내연남이 단순한 내연남이 아니라 일종의 스토커 같은 내연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수가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내연남의 관계라는 게 아니에요. 스토커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93년도 그리고 이 경찰이나 그 당시의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니들 둘이 놀아나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지금으로는 사실은 이게 보면은 2차 가해죠. 생각하게.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틀을 씌운 거죠. 네. 당시 좀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교수의 성격, 사회적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폭행 당시 이 교수가 의식을 잃었거나 빈사 상태에 이르자 당황한 끝에 창밖으로 던져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교수를 살해할 의도로 창밖으로 던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되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살인죄는 무죄이며 폭행 당시 사망했거나 빈사 상태에서 이 교수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그래서 1심에서 7년, 2심에서 8년 대법원으로 넘어와서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던졌는데 8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쎄요, 참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때려서 죽을 정도까지 갈비뼈가 부러져갖고 심장에 피가 날 정도까지예요. 그러면 네.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인데 이 사람들은 뭐로 봤냐면은 때린 건 맞다. 근데 그 때린 게 네. 살해하려고 때린 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상해 인정해서 이 교수가 죽었는지 죽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피고인이 당황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던졌다는 거잖아요. 네. 당황한 것과 던진 것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면은 당황해서 던졌기 때문에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거는 자기가 무죄가 안 걸리기 위해서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던진 거가 죄질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 거 안 아닌가요? 좋아지는데 이 판사들은 네. 당황했다는 당황한 심리 상태가 네. 살인의 고의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본 거예요. 이게 계속 1심, 2심, 3심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무참히 때려서 죽여서 던져버렸는데 형량이 7년, 8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봤는데 말 그대로 그냥 혀가 길다라는 느낌만 들지. 그렇죠.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법리에 대해서 혀만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여론 재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 언론이 네. 이 불륜녀의 불륜녀를 잡아먹기 위해서 네. 한 프레임에 거기에 맞춰갖고 재판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문과대를 수석으로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73년부터는 전임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79년에 이제 미국 코네티켓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87년에 미국 남녀공학대학에서의 여성 교수의 성차별 인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야말로 이제 선두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교수님이시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여성 관련된 단체에서 많은 활동들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그녀의 미래를 한 남자는 자신의 소유로 두려고 했고 꺾어버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